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임박해 오면서 신곡 중심으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이머징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OECD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고 특히나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골드만삭스는 이제 브릭스 펀드를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체 이머징 국가들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현재 구간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달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세계 경제의 슬로우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이슈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머징 국가의 무엇이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가?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왜 이머징 마켓이 문제인가? 원자재 가격이 빠져서 일부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이머징 마켓들이 달러 베이스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국채이기보다는 회사채 쪽이었는데 달러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결국 이 회사들의 달러 상환 압박이 높아진다. 거기다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머징 마켓 ETF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 안 빠질 때도 빠졌지만 미국 증시 1%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뭐 국내 증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머징 마켓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주간의 이제 반등을 통해서 지금 거의 연고점 수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연고점이 거의 패리티 수준, 1대1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의 수준까지 또 빠르게 올라가게 될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연동되고 있는 국내 원화 환율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2년물 국채의 금리거든요. 그래서 단기물을 중심으로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와 관련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신흥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현재 지금 주변 추이를 살펴봤을 때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장기 추세로 보면 그동안 굉장히 높았던 선진국과 괴리를 벌렸던 이머징은 계속 다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선진국은 굉장히 느린 속도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양쪽의 격차가 거의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선진국 입장에선 또 펀드 입장에선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이머징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기대 수익률이 비슷한데 왜 더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투자론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위험과 수익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머징보다는 최근에 선진국 향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신흥국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점.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브라질, 러시아, 뭐 인도가 그나마 가장 낫습니다만 인도도 아주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고 중국도 지금 슬로우 다운이죠. 거기다가 이제 브라질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위험 국가로 꼽혔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도 여전히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자금 자체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별 종목의 수익률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붕괴 뭐 이런 것도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지수 변동성 크지 않지만 종목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한국 관련 ETF 자금 유입이 지난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턴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 압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매수 탄력이 둔화된 구간에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달러의 급등 이런 것들이 환율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날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 탄력의 둔화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환율, 오늘 거래된 여기환율 추이를 보실 때 1160원대로 단숨에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원씩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주식 들고 있을 때 매일 1%씩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이 환율의 흐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 수출주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봐야 되는 것은 종목 선택으로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내수주의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지만 수출주의 이익 컨센서스는 여전히 바닥이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이나 아니면 수출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재고가 늘고 있죠. 출하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수출주들의 받는 부담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주 전반의 매도는 아닙니다만 수출주 중에서도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내수주 중에서도 모두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종목들을 잘 좀 골라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KDI 측에서 중국의 GDP가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경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도 내렸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여전합니다. 어떤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인덱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섹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 여전히 유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중국 증시 계속 오르면서 5%가량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관점이 바뀌었느냐? 여전히 저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인덱스에 대한 투자의 시대는 중국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 오히려 구조 변화에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구조 변화냐? 세 가지 정도의 구조 변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 두 번째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금융 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들은 있을 텐데요. 어떤 업종 선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구조 변화에 어떤 업종들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업종별 시가총액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0월 초 이렇게 좀 비교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업종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교통운수, 인프라 쪽,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부동산 쪽, 바이오 쪽,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쪽 이런 쪽의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아무래도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 안전망 투자와 함께 헬스케어와 관련된 투자 지원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실제로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우리 시장 내 연관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인구 구조가 바뀌고 금융 구조가 바뀌면 바뀔수록 주목받는 것은 바로 보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보다 이제는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노령화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보험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헬스케어의 증가 가능성, 장기적으로 친환경주, 산업구조의 변화상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친환경주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구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만 평안보험, 그러니까 핑안보험이라든지 아니 복성제약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여전히 산업구조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특징주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의 조정시 매수 관점에는 여전히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산업 구조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적 검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시장에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알려졌던 종목군들이 실제로 매출 비중이 넘어졌거나 아직까지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엿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은 이머징 국가들, 특히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 다 모아서 세세한 국내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장선 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